안녕하세요. 위젤라TV. 오늘은 컬러풀 히스토리 병자호란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제 이름은 기필입니다. 가지입니다. 마라입니다. 웅탈입니다. 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더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과장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목소리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래 그냥 쭉 뽑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네. 저희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저희가 모르는. 지금, 네. 오늘 지금 전국 각지에서 첫 번개처럼 만나가지고 지금 맞선 보듯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디서 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저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저 송파에서 왔어요.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기 남현동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이야, 진짜 전국 각지네요. 네. 다음엔 좀 더 해외에서도 모시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제는 병자호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마라님께서 잡으셨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이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사학 교수님이셔가지고 제자들이 책을 쓰시면 스승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쭉 책이 쌓여 있어요, 가변은. 근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뭔가 이게 훔쳐올 게 있나 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쭉 쌓여 있는데 대부분의 책이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엄두를 안 내는데 그 중에 한글로 써진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2권짜리였는데 쏙 빼서 가져가려고 했더니 장인어른께서 표정이 잠시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갖고 와서 잘 읽었어요. 그 책이 병자호란이었어요. 오. 네. 그 책이 2권짜리였는데 문장을 쉽게 써가지고 읽기 되게 편했었던 기억이 있고 재밌어서 2번을 읽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영화 본 게 기억이 더 많이 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전체적인 역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마라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넘겨주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병자호란에 대한 정보가 얼만큼 있는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테스트인가요? 테스트는 아니고요. 제가 전공자 외에는 역사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어떠한 정보도 제게 없어서 좋은 질문이다. 제가 사실 이 남한산성이라는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이 병자호란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 중에 좀 재밌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은 그런 최근의 경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 제가 거기에 그냥 최근의 경향만 슬쩍 얹어주면 되겠다 하고 그 주제를 선택했던 일단 거거든요. 방송에서 이제 좋네요. 채팅방에서 트렌디 칼라님이 백지입니다 해주셨고 저는 바닥입니다로 이제 한번 제가 아는 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그 흔히 알기로 이제 병자호란 전에 뭐 정묘호란 나오고 이제 그 기억이 잠깐 강해군의 중립정치부터 시작해서 그 명나라랑 후금이랑 네네. 사이에서 후금이 청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항상 그 고등학교 때는 외우기 좋게 배우잖아요. 그 친명배금 그걸로 인해서 인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학교에 배운 정도? 그것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배웠어요. 개론을 다 말해주셨어요. 네. 좋은 스타트였네. 그동안의 연구 경향 전부 다 여기에 네. 녹아내리죠. 그동안의 연구 경향, 지금 그렇죠. 새로운 경향 이제 얘기해 주실 거고. 이제 얘기하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다른 네.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네. 아니,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뭐 지금 참가하게 된 것도 너무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또 하필 주제가 병자호란이라고 그래서 그게 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임진왜란 뭐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조선 전후기도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아마추어
무슨 그런 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쪽은 많이 보시는데 사실 병자호란은 전 사실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잘 모르는 부분인 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필 왜 병자호란이지 하면서 근데 웅탈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가 거의 저도 저희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냥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편린적인 것들. 드라마나 영화의 병자호란이 어떻게 묘사되나요? 뭐 왕의 약간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리더의 보통 이제 왕이 있으면 왕이 이제 물어봐요 신하들한테. 그럼 한쪽은 명이랑 창이 지어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 뭐 명을 버리고 후금을 갈아타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갈리지 않나요? 그러면 주화파 적화파 뭐 네, 막 그렇게 그쵸. 갈리지 않나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척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아유, 계세요? 그거는 최씨 남한사상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최명길과 김상환. 김상원으로. 그리고 혹시 그럼 화면상에 사람이 있다는 비치는 얘기네. 주화와 척화파의 인원수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거는 묘사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척화파가 좀 더 세지 않았었나? 영화상의 묘사였는지 책에서의 묘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묘사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남한부분 책을 읽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도 책이 아니라 영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최명길 외에는 단 한 명도 주화가 아니죠. 네네 나오지 네.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영화상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 병자호랑 관련 콘텐츠를 보신 게 있으면 어떻게 나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화와 척화가? 어떻게 나눠진다는 것은 당파의 의미인가요? 네. 보통 다른 컨텐츠를 보면 조선시대물을 보면 꼭 양론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남한산성을 보면요. 비슷한 숫자가 절대 나오지가 아니죠. 않아요. 맞아요. 주화파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가 말씀하셨던 웅탈님 말씀하셨던 친명배금이었기 때문에 주로 척화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닌가요? 그때 틀렸나 보다. 북인 서인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서인 쪽이 북인 밀어내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광해군을 그렇게 몰아낼 하지 때 않나요? 네. 북인이 몰려난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반정의 공신이라고 얘기하죠. 네, 맞죠? 반정공신들. 방금 얘기하신 주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명길이 네. 인조반정의 가장 큰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친명배금을 네, 앞으로 네. 내걸었다. 근데 그는 왜 주화를 주장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영화 속에선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냥 자세한 얘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었던 병자호란 책에서도 최명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혹은 세간의 인조에 대한 인식, 주화파에 대한 인식, 척화파에 대한 인식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간의 인식.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조는 어떤 왕이고 주화파는 어떤 사람들이고 척화파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거를 하나 잡고 가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당대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주화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척화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건 쉽다. 하실 것 같았어. 당연히 주화파겠죠. 그냥 모범 답안은.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대의 명분과 이걸 지켜야 되는 그걸 훈련받아 온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그 당시 되게 대기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되게 뭐 빙하기 주의라 그래서 네. 대기근이 심했대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그때 살았어도 전쟁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주화파, 척화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주화파가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쪽이고 항복하자. 척화파가 싸우자 쪽이었던 거죠? 싸우다가 죽자 뭐 이런. 저도 그럼 주화파 쪽일 것 같아요. 이게 다 주화파라고 얘기했으니까 딴 쪽으로 하나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척화파 쪽을 던진다면 저도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아무래도 최명길이 더 그리고 이제 이 기분 나쁜 게 그거거든요. 김상원이 안동김 씨의 뿌리거든요. 좀 기분이 나빠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척화를 주장했던 김상원이 이해는 되는 게 단순히 제가 봤을 때 김상원은 친명 배금 자체에 포커스를 뒀다기보다는 이 상태로 그냥 항복하면 너무 불평등 조약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한번 깨기나 해보고 음. 한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라는 걸 한번 보여주자라는 느낌으로 전 받아들였어요. 맞아, 저도. 예, 남한산성에서 그 김상원이 그 긴 대사 있지 않습니까? 숨도 안 쉬고 하는 그 맞아. 대사. 네. 그 대사에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무조건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자 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약간 역사적 감정이입을 어렵다. 해주세요. 또 여러분 역사 긴장.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역사적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과거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냥 정말 과거인으로서 감정이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옛날 중세 시대에 서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세 초기가 아니라 한 중후기쯤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가톨릭을 배반할 수 있나요? 전 못할 것 같아, 제 성향상.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농사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가톨릭 막 종교 전쟁 한다는 거 반기를 들겠다 할 수 있나요? 살기 힘든데 그런까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저는 그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위치까지 지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럽의 아주 중부에 있어요. 중부에 있고 중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그리고 있고 저희 신부는 신부는 뭐 귀족이라고 하면 솔직히 너무 치트키니까 평범하게 농노로 가죠. 그게 뭐 평범해요. 안 좋구만. 그 시절엔 평범하죠. 그 시절에 귀족이 더 많겠어요. 농노가 더 많겠어요. 아니 퍼센트로 하지 말고 기분으로 감정이라며요. 좋아요. 좋아요. 그 기사 농노로. 사기까지 약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달라지는데 기사가 되면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무조건 얌전히 있어야죠. 농노면은 무관심했을 것 같고 기사였으면은 굉장히 조용히 있었을 것 같고 귀족이었으면 생각을 깊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대답하신 건요. 역사적 감정이입에 실패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해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저의 잘못이죠. 제가 역사적 감정이입을 잘 설명드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당시 중세에서 가톨릭은요. 이거는 내 모든 인생의 신념과 더불어서 모든 생활, 그 모든 정신 상태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체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것보다도 신의 이야기가 한마디가 더 중요한 시대였어요. 이거를 조선에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가톨릭을 아직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유럽 난민 사태에 있어서 유럽 사람들이 그 난민들에게 동아주의를 자꾸 내미는 이유, 그리고 터키를 이후에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 유럽 사람들이 가톨릭주의는 맞지만 이탈리아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이탈리아주의. 저도 처음 이탈리아에서 막 신성 로마 제국, 뭐 독일에서 신성 로마 제국 나오고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있고 이랬지만 그 유럽 사람들이 과연 이탈리아를 숭배하고 프로이센을 숭배하고 그랬을까요? 그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를 숭배하고 프로이센 사람이 프로이센을 숭배했던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톨릭을 숭배했다. 그렇죠. 교황을 숭배하거나 가톨릭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 거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게요. 네. 조선에서의 신앙 체계는 사실상 명나라였어요. 빗대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중화라는 사상은요. 나라를 사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거 자체가 하나의 도덕이고 신념이고 정의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어려운 이탈리아 뭐
유럽의 예를 가져온 이유는 쉽게 설명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일본한테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할 수 있어요? 이러면 갑자기 아니 이게 실리가 실리지만 국민 정서가 이러면서 그거는 안 되죠 라고 말하실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져오면 약간 또 비교가 애매해질 것 같아서 유럽을 가져오긴 한 건데 4대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 4대가 명나라를 사대한 것이 아니라 중화라는 하나의 사상을 사대한 것이다. 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질문 좀 풀어주세요. 중화라는 4대를 사상. 사상? 중화라는 사상. 네네. 좀 풀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범한 가장 큰 오류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병자호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 현대인의 입장에선 당연히 주화론이 맞아요.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병력이 저렇게 센데 괜히 갖다 부딪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현대인의 입장에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당대인들은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척화파의 대표였던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광해군이 후금에게 저런 식으로 굴었기 때문에 내가 반정을 일으킨다라고 했던 인조조차도 병력의 차이를 전부 알고 있었고 지금 대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세수가 매우 적은데 세금의 수입이 매우 적은데 나가야 될 군량은 너무 많다라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모두는 척화를 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귀족이면 또 다를 것 같고 기사면 다를 것 같고 농노면 다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네. 당시에 인조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반포한 교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달래는 게 나와요. 오랑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교린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느낌의 글들이 절절 나와요. 당시에 백성들을 달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전쟁 안 할 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전에 광해가 선택했던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럼 광해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광해군도 사실 인조와 비슷한 인식 선상에 있었는데 네. 정치적 알력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더 가깝죠. 그러니까 중립 외교라는 컨셉보다는 정치적인 알력 싸움에서 어느 쪽 근데 그렇다고 왜냐하면 광해군은 너무 대놓고 얘기했어요. 최명길조차도 주화론을 이야기할 때 단계적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만나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나중에는 형제 관계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신하라고 친신 관계 나쁘지 않다. 점점 단계적으로 가요. 그조차도 처음부터 주화를 택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반정의 공신이잖아요. 그가 앞에 내걸었던 슬로건은 친명배금이에요. 주화파로 나왔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전부 반정의 공신입니다. 그리고 그 공신들도 주화를 얘기하면서도 친명배금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명과의 의리는 지켜야 된다. 당연히 알아요. 최명길의 항복 문서에는요. 내가 이렇게 항복을 말하고 오랑캐에게 칭신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서글프고 이런 정말 자신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후금을 대놓고 교섭하자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건 거죠. 그 인조 때의 상황은 그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광해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똑같다. 왜냐하면 조선이 세워질 때부터 4대는 조선의 건국의 기치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4대가 이 4대라는 개념이 중화로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중화의 개념의 가장 핵심 요소가 3가지예요. 하나가 인종, 한족이냐 아니냐. 두 번째가 지역, 중국의 중심이냐 아니냐. 세 번째가 예치예요. 예로서 정치를 하느냐, 예로서 교우를 하느냐. 예교라고 하거든요. 예치, 예교.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교예요. 이 예교의 핵심은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너무도 여러 번 들었을 뭐 부의자강, 부부유신, 충효 이런 것들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이 어떻게 되냐? 유교에서는 작은 개념에서부터 멀리 퍼져나가요. 작은 개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의 얘기시는 건가? 효. 실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 효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예요. 그게 확대된 개념이 충이에요. 군주는 아버지고 신하, 백성들은 자식이다. 그게 더 확대가 되면 사대예요. 작은 국가는 아들로서 아버지 같은 큰 국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도덕률이고 그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흘러야 될 정신이에요. 이게 무너져 내리면 신분제가 무너져 내려요. 국가의 기강이 그렇죠.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유교의 그 사대주의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개념이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사대를 바라본 건 명나라를 받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나라가 아들로서 어버이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한테는 당연히 특히 언제 이후로 이게 강해지냐면요. 임진왜란의 기점으로 강해진다는 설이 있어요. 제조지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임진왜란 때 망할 뻔했던 걸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줘서 조선을 다시금 건국할 수 있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제조지은이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입었는데 갚지 않는다? 유교에서 가능한 맞아요. 일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은혜를 입었는데 갚지 않아. 아버지 국가인데 돕지 않아. 이거는 그동안 이 고위층, 귀족층들이 관료층, 임금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당연히 우리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고 뭐 너희는 이러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충해야 되고 효해야 되고 했던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후금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로서.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건요. 그 누구에게도 진짜 말해서는 안 돼. 불문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도 당연히 그런 분위기는 있었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대놓고 그런 중립 외교 정책을 하려고 했고 그것이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또 걸렸잖아요. 비밀리에. 그래서 궁금해졌던 게 아까 제가 귀족이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해 같은 경우는 그 뭐 제조지윤도 그렇고 사대도 그렇고 그게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봐요. 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광해만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 사대부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쪽을 바라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그랬을 거라는 거에 대한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데 분명히 그 중에서도 이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사대 예를 들어 세종도 사대를 따르긴 따랐지만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분명히. 그 다른 느낌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느낌을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그 뭐라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다라는 느낌은 조금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당대의 시국이 전쟁 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강화된 게 임진왜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바로 몇십 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명나라에 대한 그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일단 세종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게 그 사대라는 개념, 중화라는 개념이 강해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건국 때부터 강했다. 두 번째가 세종 때 강해졌다. 세 번째가 임진왜란 때 강해졌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종 때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종 때 이제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문화적으로 르네상스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에 이제 유교의 가치를 보급합니다.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그런 의미는 뭐 맞죠. 삼강행시도 뭐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서 유교의 가치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그게 쌓여서 광해군과 인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란부터 이제 정묘호란, 뭐 병자호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아셔야 되고요. 오히려 방금 하셨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광해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을까가 아니라 광해처럼 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하셔야 생각을 돼요. 하시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고 이게 사실은 불합리한 전쟁이고 우리는 승부가 안 되고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랑은 또 약간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그거는 아. 공감. 그럴 수 있죠. 제가 아까 그건 귀족인 다른 경우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화파를 앞으로 내걸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척화파였던 사람들, 인조 이런 사람들의 대화나 상소문을 확인하면요. 너무도 정확하게 조선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군량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군인으로 올 사람도 없고 군인으로 와 있다 하더라도 얘들이 쓸만한 군인이 아무도 아니고. 없다. 아. 명나라는 심지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우리 심지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룡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무슨 섬이었더라? 하여튼 그 섬. 오히려 막 깐족깐족거리고 다니면서 막 한반도를 들쑤셔 놓고 막 엄청난 양의 좀 맞아요. 곡식이나 이런 뺏어가고. 거를 뭐 요구했던 그런 장수가 있는데 그 모문룡을 생각하면서 얘가 명나라 장수니까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쟤를 어떻게 쫓아내지를 공리하고 있고 인조도 그렇고 모두가 척화했던 사람들 모두가 쟤 진짜 꼴 보기 싫은데 또 이걸 대놓고 보내면 또 명나라에서 난리를 칠 거고 또 이 애를 계속 두자니 후금이 우리나라를 칠 구실이 되고 이런 것까지 정말 너무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금이 얼마만큼 모자르고 이것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민심을 다스리면서 군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민심을 다스려요? 그리고 마라님 말씀은 그 인조랑 모든 신하들이 다 질 전쟁인 걸 알고 네, 있었으면서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순히 명분, 싸웠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되니? 이데올로기 같은 건가요? 그게 약간 그렇잖아요.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게 말이 되니? 하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조선에서 여태까지 세워온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인의 느낌에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실리 때문에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리가 있으니 우리는 이런 비상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독재국가로 전환하겠다. 민주주의 포기하고 이제 뭐 기약 없이 앞으로는 그냥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아가자. 거의 이 정도 급의 폭탄 발언인 거예요. 헌법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법치주의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뭔데?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의, 이데올로기, 심지어 종교까지도 정말 핵심이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게 왜 필요한 건데? 만들어졌던 이유가 뭔데? 조선 초기의 사대라는 거를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이성계보다는 이방원이 필요했던 걸로 저는 인지를 더 하고 있는 편인데 그거는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사대를 선택했던 건 어떻게 보면 실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실리적인 이유로 그거를 유지한다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후에는 중화가 이제 소중화로 바뀌죠. 이제 중화는 없고 오히려 조선인 우리가 더 진정한 중화의 그렇죠. 나라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요즘 친구들의 말로 정신승리를 하죠. 정신승리. 그래서 재밌잖아요. 여전히 주화론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조가 항복을 하고 끝났지만 그 이후에 실권을 잡은 세력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척화를 주장했던 송시열 쪽의 세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척화파들도 마지막에는 주화론의 입장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눈치 싸움이잖아요. 이쯤 돼서는 이제 그래 타이밍이 발뺄 때다. 이런 걸 안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깊이 있는 걸 몰라서 그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감이 100%가 돼요. 그게 그들의 신뢰한테도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하나 있죠. 박시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박시전의 내용을 보면 후금한테 진 게 억울해서 내용을 어떻게 바꿔요? 사실은 우리가 후금에게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무능한 조정이 막 항복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왜냐하면 임금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박시전의 내용이잖아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아까 사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국 그게 우리나라 신분제를 안정시킨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사대가 더 강해졌다라는 해석에도 그리고 그 유교적 그런 체계를 더 강화시켰다는 게 사대부들의 권위가 떨어진 것을 복귀하기 위해서였다라는 해석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야 교육을 받은 현대인의 입장이고 그 시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는 많이 어렵죠. 그리고 약간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정말 병력이 많다. 짱짱하고 많다. 근데 전쟁을 당장 하게 생겼어. 그래도 전쟁 해보다가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시작도 전에 항복할 것이냐 했을 때 국민투표를 붙인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에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싸움 시작이라도 해보고 항복하자. 아니면 아예 그냥 시작도 전에 누가 봐도 일본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항복하자. 뭐 하실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원수는 후금이에요. 후금 원수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박시전의 내용을 보면 원수예요. 그거는 후에 전쟁에서 뺏긴 게 많아서 그렇게 그 표현한 거 약간 아니에요? 더 억울하죠. 왜냐면 나보다 못한 오랑캐 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깨부셔? 근데 아까부터 자꾸 이제 영화에서 많이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영화 나온 내용들이 다 완전히 사실인가요? 아니요, 픽션이 영화 많이 사실 있죠. 이 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어려운 내용부터 하게 돼서 역시 인생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죠. 영화의 내용이 거짓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 부분이 거짓일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전 영화를 안 봐서 철떡같이 믿고 봤네. 박시전이 아니요. 남한산성. 남았어. 박시전은 누가 봐도 허구입니다. 부채를 휘두르면은 막 갑자기 불이 나오고. 영화에서 이 부분만큼은 허구일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영화. 남한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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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그렇게 생각하고 본 적이 없네. 기본 그게 없어서. 여러분 역사 영화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디가 허구일까를 생각하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이 좀 되어 있어야지 어디가 허구인지를 아는데 기본이 없어서. 어디가 허구일 것 같아요? 좀 못 봐서. 그럼 적어도 쉬운 거. 저는 약간 그건 있었어요. 척화파가 아까 김상원이 얘기할 때 그 표면적인 건 그 배척하고 뭐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 했지만 그 이면의 걸 너무 좀 너무 이렇게 흑백으로 딱 둘이 대치시켜놓지 않았나 나는. 약간 그렇지 않았을 선악군어 것 같은 네네. 느낌으로. 흑백처럼 딱 이렇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있었어요. 영화 감상평들이나 한번 나눠볼까요? 그냥 역사적 배경 없이 보신 분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닦은 게 근데 왜 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왜냐면은 그때가 그 우리나라가 조선이 병력이 작으니까 성에 들어가서 성을 지킨 전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걔들이 너무 추워서 강이 얼어서 그냥 빠르게 바로 한양으로 갔대요. 근데 전쟁상 공격하는 쪽이 보급이 돼야 되고 수비하는 쪽은 지키기 유리하잖아요. 추우면은 맞아요. 같이 죽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바로 한양으로 왔으면은 보급로에 우리나라 군대가 있을 텐데 꾹 끊어서 해보면은 할만하지 않나. 우리 밑에 지방에도 병사가 있고 얘들이 지나쳐오는 길에도 병사가 있고 보급로를 끊으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졌을까 이게. 우리도 유리하지 병력 차이가 않았나. 굉장히 나기도 엄청나죠. 하지만 근데 그 장비 뭐 무기라 해야 되나? 홍위포라는 포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당시 청나라가. 청나라.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나? 전쟁 중이지 않았나요?
그 나라는 두 나라는 동행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명나라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완전히 들쑤서진 이후에 어느 정도냐면 세금은 3만 정도밖에 안 거쳐. 근데 나라에서 나가는 세출은 한 7만에서 11만 정도야. 심지어 군적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군인이 10명이 필요한데 오는 건 한 2놈, 3놈. 근데 그 2놈, 3놈 왔는데 몇 살이니? 하고 물어보면 60대에서 70대래. 전쟁이 안 거의 되는 이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젊은이들은 어차피 군대에 들어가 봐야 밥도 제대로 안 나고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 남는 거는 다 노병들. 영화상에서도 우리 쪽 그 병력들은 뭔가 다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랬던 준비는 것처럼 진짜 안 돼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지휘관도 제대로 된 지휘관이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게 군량이 없었어요. 군량이 없었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좀 성들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해야지 했는데 또 세금이 안 걷죠. 임진왜란 이후에 전국토의 대다수가 다 파토가 났잖아요. 그래서 성도 수성이 안 돼. 거기에 무기도 없어. 그리고 일본만 생각해가지고 조총부대로 평성에 놨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후금의 군대들은 기병을 위주로 한 어마무시한 기동력을 가진 애들이니까 초총도 의미가 없어. 홍위포 막 빵빵 날아오는데 초총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중간에 인조가 이제 시행했던 방법이 호패법을 훨씬 더 강화하는 거였거든요. 호패법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제도 같은 거예요. 기억난다. 일단 사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군인들을 제대로 뽑을 거 아니에요. 징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어마무시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 이제 양반들도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양반의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양반도 군대를 가야 되는? 원래는 아니긴 했는데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으나 이게 양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 아니 이 천지가 무너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또 이제 호패법 아예 알았어 안 할게 하고 발 빼요. 민심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군인이 되라고? 이건 싫은 얘기죠. 그래서 그 호패법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인조가 이제 교서를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군대적 이점이 없었어요. 군사적 이점이. 정말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럼 종묘호란 때랑 몇 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때랑 병력의 차이가 되게 컸던 거네. 그때는 조금 나왔고. 그때랑 그 병자호란 때랑 후금의 입장도 달랐어요. 누르하치는 사실 조선을 우방국으로 두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선이랑 친하게 지냄으로써 어떻게 명나라를 일단 엎어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이제 새로운 중화가 되겠다. 우리가 중원을 장악할 거고 우리가 요동도 다 먹을 거고 조선? 굳이 양보하지 않겠다면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좀 노선을 틉니다. 근데 그나마 종묘호란 때는 그런 기싸움이 이제 좀 수습이 되면서 형제까지만 하자 뭐 예의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예를 지내자 뭐 이렇게 해서 화해를 했는데 문제는 후금이 이제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체제를 칭하면서 달라지죠. 황제 체제를 칭하는 순간부터 두 황제를 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후금은 조선에게 칭신을 받아야 되고 조선은 무조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둘 다 부딪힌 거예요. 저희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후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원으로 계속 팽창을 해 나가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조선은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쪽이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우리를 아니죠. 그 중화라는 개념이 조선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되죠. 후금에게도 이 예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금은 황제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사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금의 입장에서도 이제 진정한 내가 황제국으로서 설라면
조선이란 국가가 나에게 사대할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보통은 전선을 여러 개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나라나 이제 다른 그쪽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이제 호란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쪽 제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몰라서 보통은 이제 다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변 세력들은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온 게 사실은 명나라가 이미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병자호란 하면 와 어마무시한 대군을 끌고 우리나라를 치러 왔어 이 생각할 텐데 4만 많아봐야 4만을 데리고 왔대요. 맞아.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병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 병자호란은 50일이 채 안 되게 끝났어요. 45일 만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걔네한테는 뭐 명나라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자라기보다는 어차피 황제국을 칭한 도중에 하자 쪽이 더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 좀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게 뭐 처음에 요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지역적인 걸로 해서 후금이 요동을 포기하냐 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전술을 펴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조선을 좀 더 압박하는 형국이 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후금이 청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 이갈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돼서 이갈 쪽 사람들이 원래 이갈이 후금 쪽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안 돼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후금을 넘어가서 뭐 정보를 줬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그 정보를 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죠. 정말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그냥 정보를 줬다라는 입장의 사료가 남아 있는 거고 안 줬다라는 입장의 사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료가 남아 있다는 걸 그 당시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았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알았으면서도 그 전쟁 대비가 안 될 만큼 나라가 어려웠죠. 어려웠죠.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광해군 때 해수가 3만이 거치면 써야 될 돈은 7만에서 막 10만 이 정도였는데 인조 때도 여전히 안 돼요. 인조가 최대한 열심히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뭐 세수는 9만에서 10만인데 나가야 되는 돈은 11만, 12만 이런 식이고 여전히 국가에 제대로 된 세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알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혹시 수 그 없었어요. 국가 정비는 언제쯤 되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몇 년이 더 남들이 걸리는 다 해소됐고 숙종쯤 가면은 많이 안정됐는데 그때는 이제 대신 또 환국정치라고 또 다른 혼란이 오기는 하죠. 숙종이 누구 다음이죠? 효종 현숙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조의 인조 다음 효종 다음 증손주가 되나? 그렇게 가계도를 물어보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효종이 둘째 아들이고 거기 첫째 아들이 이제 현종이고 복림 그 아들이 숙종이니까 맞죠? 네 아마 고대로 맞을걸요? 고대로일 잘 모르겠네요. 네. 되게 오래 걸렸네요. 정비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임진왜란이 6년인가 7년을 끌었고 7년 정도인데 실제 전투를 한 건 한 1, 2년 정도. 뭐 6.25 때도 거의 비슷했었으니까 하여튼 그때는 전국 그러니까 한양 남쪽이 완전 초토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병자호란은 말씀하신 대로 50일 만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알고 계신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은 공격 안 하고 네네. 그냥 직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다른 건 특별히 없었어요. 음. 단지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사실은 뭐 국토 황폐화되고 뭐 이런 컨셉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청이 왜 우리나라를 먼저 그러니까 명을 그 전선이 이중화됐는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명하고 일전을 한번 치르긴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조선이 뒤에 있는 게 찜찜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놓고 가겠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뭐 약한 그런 것도 설도 정리하고. 있어요. 네. 하나 먼저 먹고 하고 근데 가겠다. 짠 거 먹고.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황제국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교로서의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이런 게 좀 더 그게 제일 첫 번째 국가가 한국 뭐지 조선이 되게 큰 사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명이 쇠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임진왜란 때 그 원군 많이 보내주고 네, 그래서 네. 국력이 쇠락해졌고 뭐 그런 그랬던 것도 거죠. 있어요. 근데 그냥 좀 딴소리긴 한데 사실 군사력 자체는 후금보다 명나라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대요.
청나라는 무슨 확신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명나라는 내부적 혼란이 너무 강했대요. 환관 정치로 인해서 개판이 난 상태였고 그 와중에 계속 반란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명나라는 그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는 별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미 국력이 쇠하고 있었던 거기에 이제 뜨는 별인 후금이 청나라를 세웠던 거고 조선이 제가 알기로 명나라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맞아요. 사대를 하는 제후국이라고 하나요? 제후국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후금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큰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뻥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투가 45일 만에 끝난다 그랬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말고기를 막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그 장면? 말고기. 아, 네네. 말들이 막 막 그러죠. 말을 아. 먹읍시다 했는데 안 된다 했다가 맞아. 나중엔 결국에는 먹고 기억나시나요? 근데 사실 45일이면 안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이제 가져갔던 군량이 그 모든 군사들이 50일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근데 45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에 말을 삶아 먹는다? 이거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더 극적으로 맞아요. 표현하기 극적으로 위한, 표현하기 위한.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거짓말이 하나 나왔네요. 또 다른 거짓말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청나라랑 붙었던 거는 그거는 사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붙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 총 들고 쫓아 내려가서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그 일종의 잠복 같은 거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장면이 있던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번 그 시도를 했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정 누구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의정도 김신이었나? 아 김신? 김류요? 김류. 아 죄송합니다. 차차사 김류 말하시는 김류, 거죠? 김류에 대한 뻥도 있습니다. 김류가 과연 막 무당이 말한 길일이 이날이다 막 이러면서 전투를 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유교 국가에서 무당이 정한 길일이 이날이기 때문에 맞네. 전투를 해야 된다? 벌써 상소문 올라오죠. 전하 김류를 당장 처형하소서 올라오겠죠. 또 다른 거짓말. 김상원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 김상원이 자살 시도는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근데 옆에 사람이 있는 채로 목을 갑자기 매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려라. 말리죠. 죽지 않습니다. 김상원은. 영화에서는 거의 뭐 할복을 하면서 자살을 하죠. 근데 사실 그 할복 자살도 되게 웃긴 게 그 일본식 자살법이지 한국에서는 맞아요, 할복 맞아요. 안 하죠. 목을 매야지. 약간 기분 나쁘죠. 아니 한국 영화 만들면서 일본식 자살법을 넣어? 이런 식이 되죠. 김상원하고 최명길하고 나중에 청나라에 둘 다 잡혀가서 네. 옆방에서 뭐 수다도 떨고 그랬다며요. 그리고 심지어 김상원은 청나라에서도 나중에 진짜 충정이 강한 시대의 인물이다.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오히려 최명길보다 김상원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당시의 사람들 생각으로 나와야죠. 영화에 보면은 최명길이 김상원에게 묻죠. 그대는 삶의 길을 생각하지 않소. 그대에게 삶의 길이란 무엇이오? 김상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느낌이었던 것 그런 같은데. 대화가 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뭐 김상원이 그럼 그대에게 삶의 길이란 무엇이오? 뭐 이랬더니 뭐 희생이 최소화되는 뭐 최명길한테? 네, 김상원이 최명길한테? 최명길이 먼저 물으니까 맞아요. 김상원이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최명길이 뭐 백성들이 최대한 뭐 희생되지 않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왕의 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김상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틀렸어. 진정한 백성을 위한 게 삶의 길이란 왕도 신하도 없는 나라요. 민주주의죠. 무슨 조선에서 김상원이 갑자기 민주주의를 얘기하죠. 이거 너무 현대적 시각에서 만든 거예요, 영화. 이런 거 캐치하셔야 그거는 되는데. 감독이 그냥 넣고 싶어서 하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과 막 역사 교육과 입장에서는 그러네, 듣고 보니까. 이거 애들이 보면 역사적 감정이입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들을 때는 대충 들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재밌겠다. 역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 감정이입이라고. 과거인의 시각에서 생각하기니까 사실 교육과에서는 그 장면을 제일 또 열받아 하면서 보죠. 이렇게 하면 애들 가르칠 때 이제 애들이 역시 민주주의다 생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뻥 많잖아요. 뭐 거기 나오는 천민 출신이었나? 그 중에 대장장이. 대장장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온갖 영웅적인 행복 다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찾아내실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영화를 못 봐서. 그리고 역사적 정보 중에 또 하나 뻥이 이시백이 그냥 무인이 아닙니다. 거기 그 채찰사 김유한테 막 오늘은 전투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던 그 사람 기억나시나요? 네. 그 이시백이 영화에서는 최명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개 무인이라 정치는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싸울 뿐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이시백은 사실 단순한 무인이 아니에요. 일단 굉장한 명문가 사람이고 무인이라기보다는 문인적 기질이 훨씬 높았고 조선에서도 엄청난 칭송을 받던 사람이고 또 반정의 공신이기도 해서 영화에서 이시백을 왜 그렇게 무인으로만 단순히 격화시킨 건지는 약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순수하고 의로운 인물로서 보이기 위해서 아닐까.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렇죠. 이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실 때 그런 역사적 사실 찾아내는 것도 나름 재밌지 않나요? 영화는 그냥 영화로만 봐서 그렇죠. 그냥 영화 막 흘러가는 스토리와 그냥 영화로만 이런 봐서. 걸로. 그리고 제가 역사 영화를 안 봐요. 그럴 수 있겠다. 저 진짜 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봐요. 뭐 봉오동 전투 이런 거 안 봤고요. 말모이 안 봤고요. 본 게 없어요. 진짜로 말하시면 우리가 보고 뻥 찾아주시면 되겠다. 몰라요. 뭐 그것도 저 자료 조사해야 알아요. 이것도 레포트 썼으니까 아는 거죠. 뭐 이시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